이쪽도 저쪽도 이렇게 하니까 그때 판사님이 막 야단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이 여자들을 상대로만 하냐, 뭐 돈 버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긴 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가 좀 나왔던 이유는 변호사님 이렇게 사건을 좀 진행하다 보시면 보통 배우자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 또는 뭐 불륜을 하고 있다, 보통 어떻게 알게 이렇게 되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 너무 마음 아프죠. 너무 마음 아픈데, 일단 초기 발동을 해요. 여자들은 대부분 남편이 얘 이상한데 이게 나와요. 뭐가 이상할까? 남편이 자꾸 핑계를 대고 늦게 들어오고, 이전에 비해서 외박 횟수가 많아지고, 주말에도 자꾸 나가고, 이게 이전하고 좀 뭔가 얘 좀 다른데? 그리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속옷이 달라지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서로 촉에 의해서 감을 잡아. 그 뒤부터는 이제 핸드폰에 신경 쓰기 시작해요. 상대방 핸드폰을. 근데 보면 핸드폰이 비밀번호가 잠겨 있고 핸드폰을 계속 자기가 들고 있어.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인 경우에도, 그런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좀 의심할 만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거의 100%예요. 100%. 그리고 좀 특이한 케이스들은 뭐가 있었냐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실수를 많이 해요. 부인이 급하게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 근데 전화를 끊은 줄 알고 그 상태로 옆에 있는 여자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부인이 대부분 그걸 녹음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녹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간녀,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밝혀진 케이스가 그래도 꽤 있어요. 녹음이 돼 있다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빨리 집에 안 들어와 소리를 지른 분도 있어요. 녹음에 그 이후에 막 쌍욕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빼고 어서 집에 안 들어와? 까지만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록 만들어서 소송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핸드폰이 제일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요 계속 지우잖아요. 처음에는 계속 하는데 사람이 이게 완벽하게 어려워. 어느 시점에는 실수를 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할 때 실수가 나와요. 그때 보통은 배우자가 그거를 캐치를 해요. 그리고 블랙박스. 주로 남편이 이상하다 싶으면 가서 블랙박스를 봐요. 그럼 블랙박스가 지워져 있어. 그럼 100%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 계속 블랙박스를 봐요. 그럼 어느 순간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럼 그 블랙박스를 증거로 캐치. 그런 식이에요. 블랙박스가 지워져 있었을 때 그 블랙박스를 포렌식으로 복원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포렌식 복원도 비용이 엄청 들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뭐 증거 없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도 대부분 통신자료 뽑으면 사실 나오거든요. 보통 전화를 새벽에도 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하고, 뭐 하루에 많을 때는 대여섯 번도 하고, 뭐 누가 우리 아무리 친해도 뭐 통화 대여섯 번 해요. 남편하고도 통화 대여섯 번 안 하는데, 같은 사람이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많이 하면 막 대여섯 번씩 한다. 그게 관계가 상대방이 여자거나 아니면 남자인 경우에, 그게 정상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핸드폰 착발신 내역으로 확인하지만 출발점도 사실은 핸드폰인 경우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핸드폰, 블랙박스. 한 명이 그 피고 측 두 명한테 소송을 한 번에 했을 경우 네네, 하고 쓰죠. 따로따로 이렇게 상가소송을 각자 소송을 두 개로 진행하는 경우하고 혹시 위자료 액수가 다르나요?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남편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데, 남편이 이 사람의 바람을 10번을 피웠어. 그러면 상간녀하고 남편 소송을 같이 섞어서 가요. 그러면 상간녀도 그걸 알게 돼. 소장을 같이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10번의 바람을 피운 중에 내가 하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의 책임과 내 책임은 다르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찢어서 가야 돼. 서로가 소송 내용을 모르게. 그잖아요. 상간자가 만약 두 명일 경우에는. 상간자가 두 명일 때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차를 두고.
동시에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같은 법원이면 알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그럼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자, 이런 거지. 변호사 상담을 갔어. 근데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개 하면 각각 나눠서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이 따로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합쳐주세요 하겠죠. 그럼 하나로 가는 거니까 비용이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간남이 두 명이면 당연히 액수가 책임을 나눠 갖는 커지겠죠.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러지는 않았는데 두 개 제기했는데 상당히 잘 나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남편이 돈을 줬어. 생활비를. 이쪽도 저쪽도 이렇게 하니까 그때 판사님이 막 야단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이 여자들을 상대로만 하냐, 뭐 돈 버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긴 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가 좀 나왔던 이유는 남편의 행태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그렇게 그 여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배우자가 피고들한테 준 경제적인 이득이 눈에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은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영향이 있을 텐데 그렇게 바보같이 소송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최근에 하나 있어요. 따로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죠. 아, 그쵸. 그게 사실은 선임비가 들더라도 따로 하는 게 더 이득이죠. 모른 척하고 따로 하는 게. 그 보통 저 바람핀 배우자가 이제 모텔에 들어간 걸 만약에 발견했을 때 네. 이제 사진 혹시 찍었으면 좋은데 그런 거 그런 게 없이 음.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하면 아, 안 보여주나요? 보여줘요. 아, 절대 안 아, 보여주나요? 네, 안 보여줘요. 그리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또 증거보전 신청도 거의 변호사 비용만큼 받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 하나거든요. 증거보전 신청.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요즘 모텔에서는 그걸 잘 공개를 안 해요. 증거보전이 돼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받으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은 말 그대로 증거를 보전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청구를 하면 그 자료를 받을 수는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혼 소송만큼의 비용을 또 들여서 증거 보전 신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사실 저는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 통화 수발신 기지국 내역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가 상간소송하면서 그 법원에 청구해서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착발신 내역은 보이는데, 착발신 내역에서 그 기지국까지는 안 나와요. 전화번호는 아, 우리가 네, 열람할 네. 수 있어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량, 통화 시간하고 통화 시간대하고는 나오고, 아마 기지국까지 나오려면 그거는 아마 특별히 추가해서 이것까지 나오게 해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기지국까지 할 필요는, 왜냐면 두 사람이 지들이 같이 있을 때는 전화를 안 한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발신을 할 때 이 사람 통화 내역을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 통화한 내역을, 그러니까 얘 발신 하면 합치면 착발신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통화 내역은 모른단 말이야. 만약에 쉽게 이 사람이 상간녀하고 같이 있으면서 전화를 하는데 나한테 했다. 그러면 그 기지국의 의미가 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기지국만으로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 상간녀 들은 것 주소를. 같아요. 오늘 네? 저기 이혼이나 상간소송하면서 그 통신 착발신 내역을 우리가 법원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본래 안 됐었어요. 그게 안 됐었는데 안 되다가 지금 다시 되기 시작한 건데, 그게 최근에 이제 한 2년, 3년 전에는 안 됐다가 2년 전부터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상간소송할 때 대화 내용 한 개랑 예를 들어서 사실조회에서 전화번호가 1년 동안 계속 통화 기록이 있으면 그 상간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 정도를 가지고도 그냥, 그리고 사실 부정행위의 정도가 얼마나 나쁘냐를 재판부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뭘 해도 3년을 만나도 1년을 만나도 한 달을 만나도 이게 대부분 이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상대방이 더 나쁘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상대방의 손해배상 액수를 높여보려고 뭐 다 해봤거든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하긴 하죠. 어떤 면이든지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는 그닥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위자료 액수가 2천이 아니라 좀 더 나온 케이스가 있다면, 그거는 제 짐작에는 아마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거래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얘한테 빌려준 돈이나 아니면 그냥 보조해준 돈, 금액, 이런 게 많으면 그때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거의, 거의 비슷해요. 거의. 전주 쪽은 거의 2천만 원 네, 정도가 네. 상한액이라고 그것도 보면 한 돼요. 1년, 2년 전부터 조금 오른 게, 원래는 1,500으로 잡혔는데, 나중에 이제 부담금 청구를 하나 안 하나 뭐를 가지고 보통은 2천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2천. 판례,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 봐도 3천만 원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로의 몸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만나서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적인 지원 규모가 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따로 사람에 대해서 살림을 차렸을 수도. 악의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따라서. 왜냐하면 옛날에 그 뭐 우리가 이혼 소송할 때 거기 아나운서 했던 앵커 했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위자료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위자료가 5천일 수 있는 이유가 뭐 그분의 어떤 뭐 공인으로서의 지위,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좀 큰 거, 뭐 이런 것들, 남자가 어디 가서 애를 낳았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죠.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주변에서 보는 정도의 사안으로 그게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요.